2022년 11월 챗GPT가 출연하였고, 제가 2023년 9월에 모드 연구소에서 LMC 모델 기반 서비스 실전 가이드라는 주제의 강연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LLM 서비스가 아직까지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뭘까? 그리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근본적인 서비스의 본질적 탐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는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세션으로 이번 구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LLM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런 LLMS 관련된 기술 컨퍼런스에서 인간의 본질은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이고 우리는 인간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감을 높여야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화두를 먼저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50년 전의 과거로 또는 100년 전의 과거로 간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인공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차원의 철학적 차원의 접근으로 여러분들을 포스트 휴먼이라고 지금 우리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휴대폰 없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이런 디바이스적인 확장이 곧 인공인간이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50년 전에 여러분들은 무선 이어폰도 못 썼을 거고 휴대폰이란 디바이스도 없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란 디바이스도. 어떤 그런 기계적 확장 그리고 그런 디바이스의 확장이 여러분들이 어, 과거의 인간과 다른 하나의 차별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이 자리에서 100만 원을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봤습니다. 아직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자산의 부재 속에서 교환 가치라는 것 또한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성, 언어, 도덕, 윤리, 창조력, 종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본능적이지 않고 이성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니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언어의 발달은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간으로서 종교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친숙한 사물의 메타포를 응용해서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염원 중에서 발착력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이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진 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가 말을 한다는 것이겠죠. 이런 염원은 이미 오래전에 다마고치라는 게임으로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MZ세대 분들은 다마고치라는 게임을 모를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런 맥락이라는 거는 서비스는 친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숙해야 한다는 것은 신뢰감이 있고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와 유착 관계가 생긴 대상이어야 한다는 그러라는 것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애완동물, 강아지와 고양이를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롭고 좋겠지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그 강아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반려동물에게 내 감정을 투영하면서 그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이원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원성이란 산원이나 현상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근본 원리로 이루어졌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말이 없다. 말이 없는 사람과 말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원성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한번 에피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인데요. 2주 전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2017년 5월에 구매한 삼성 노트북에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갔을 때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제가 원하는 건 화면이 나왔으면 하는 거죠. 근데 서비스 센터 해결책,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그 서비스 센터의 상담원은 서비스 센터의 그 목적은 비용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 센터의 분은 저한테 모니터 전면부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니즈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은 3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노트북을 맡기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34만 원이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제 노트북의 중고가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그랬더니 제가 2017년 구매한 내 노트북의 중고가가 34만 원이에요. 근데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과 중고 노트북을 사는 게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새 노트북을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새 노트북이 이제 256기가밖에 안 되고 전용 공간들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새 노트북을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한번 제 입장에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제 개인적인 제 사용자 입장은 그냥 화면이 나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니터도 있었고 제가 HDMI 케이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방치된 모니터 연결로 제 만족은 제 입장을 고려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결국 모니터의 문제, 그 LCD 판의 문제였으니까요. 자, 사용자가 원하는 건 제가 이 에피소드를 얘기한 게 무슨 목적이냐면 과연 사용자가 원하는 건 뭐냐 라는 것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야, 그럼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나 이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 이외에는 내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 아닐까요?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용적 정보가 아닌 추론할 수 없는 내밀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앞전에 에피소드에서 봤듯이요. 위 에피소드를 LLM 서비스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알려면 주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죠? 현재 LLM 아키텍처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주변 정보의 취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벡터DB라는 게 등장하고 큐드런트라는 벡터DB가 등장하게 되고 이 벡터DB 기반으로 다양한 주변 정보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데이터들이 입력과 출력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주변의 정보의 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브 RAG, 어드밴스드 RAG, 모듈러 RAG 같은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 기법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는 것들을 LLMs 논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리 리트리버, 포스트 리트리버, 그리고 이런 리트리버의 리랭크나 리라이트의 순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논문이 나오고 있는 형태를 리서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적응적 RAG 접근 방식은 고정 기반과 모델 기반 판단을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제 성능과 추론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와 모델에 대한 스레션드 값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임 어웨어 어답티브 RAG는 LLM이 프롬프팅을 통해서 고정 없는 적응형 검색의 방법론을 적용한 하나의 RAG 기법입니다. 이런 RAG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소라나 다양한 어떤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 다양한 입력값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LLM을 모델을 통과해서 아웃풋,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형태의 멀티모달 서비스도 이제 출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는데요. 또한 MEM GPT라고 해서 메인 컨텍스트, 장기 기억과 익스터널 컨텍스트, 단기 기억으로 구분하는 이런 형태의 LLM 서비스들에 대한 논문들도 나오게 되었죠. 다양한 주변 정보의 데이터를 고도화 방법론으로 어드밴스드 RAG 시리즈가 나오게 되고 이런 그래프 DB, 릴레이션 DB, 벡터 스토어에 대한 다양한 DB 객체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주변 정보를 뽑아서 그것들을 인덱싱을 하고 다양하게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고 그걸 출력값을 낼 수 있는 기반들을 나오는 방법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어떤 Q&A 세션에서 LLM을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도메인별 스코프를 잘 반영하고 그것들이 고객한테 중요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생각으로 이 Q&A에 관련된 이런 연구도 현재 LLMs 관련된 연구들도 나오게 되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한계고 이 녹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바인딩해서 거기에 맞는 제한된 솔루션들을 이렇게 표기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미싱 컨텐츠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당신의 데이터를 클린하고 좀 더 나은 프롬프팅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미스드 탑 랭크드라고 하는 부분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리랭크를 기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3번에 나딘 컨텍스트라는 부분. 이 부분은 트위크 리트리버 스트래티지 전략적인 부분과 파인 튜닝 임베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4번에 not extract 수출되지 않는다. 수출이 쉽지 않다는 이 부분은 클린 요어 데이터, 프롬프트 컴프레션, 롱 컨텍스트 리코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롱 포맷이라는 부분은 배럴 프롬프팅과 아웃풋 파싱 그리고 파이던틱 프로그램스 그 오픈 AI 제이슨 모드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이 incorrect specificity라는 이 문제는 어드밴스드 리트리버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incomplete라는 부분은 쿼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극복할 수가 있고요. 여기 쿼리 익스텐션 기술들도 일부 차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여덟 번째 저희 문제라고 보는 데이터 인제션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는 parallelizing 인제션 파이프라인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기술했고요. 아홉 번째 이제 여기 스트럭처드 데이터 QA 문제는 chain of table bag이라든지 mixed self consistence bag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열 번째 컴플렉스 PDFs는 embedded table retrieval로 극복할 수가 있고요. 11번째 fallback models는 뉴트리노 라우터랑 오픈 라우터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2번째 LLM 시큐리티 문제는 네모 가드레일스나 라마 가드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앞전에서 이제 주변 정보를 통해서 저를 알아간다는 걸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과연 주변 정보를 통해서 저를 완벽하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키워드, 나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가 없이 주변 정보로만은 한계가 있겠죠. 바로 나를 알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한다, 나를 모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나를 이해한다,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 말이 없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말이 없는 사람이 내 얘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없는 사람이 경우가 높고, 말이 없는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답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의사가 사전에 이런 검사를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전 의료 시작 전 검사를 당연히 수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의학, 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여야 돼야 된다는 가정이 깔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 일정과 검사 일정을 예약을 해서 체열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폐기능 검사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다양한 것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뢰를 해주지 않으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라라는 생성형 어떤 이 동영상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영상으로 재현하고 싶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서비스일까요? 소라라는 서비스겠죠. 그리고 어떤 실일 상담을 했어요. 실일 상담을 했는데 잔상이 떠오르는데 그 잔상 자체를 다시 영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온 어떤 신조어들이 사이코테라피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뉴로 사이코테라피스트라고 하는 다양한 직군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프라이빗한 정보, 내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 그리고 내 의료 정보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변 정보가 추론이 돼서 나를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들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바라봐야 될 부분이 셀프 러닝 프레임워크, 셀프 러닝 LLMs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빗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주변 정보를 취합해서 나에게 맞춤형 응답을 줄 수 있는 LLMs를 만든 하나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셀프 퀘스처닝, 토픽 제너레이션, 셀프 퀘스처닝이라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러닝을 하고 스스로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외부 정보와 잘 결합을 하는 바인딩을 기법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정답지를 데이터셋 구조화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나한테 맞춤형 어떤 앤서를 주는 형태의 서비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셀프 디스커버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선 LLM과 작업 내용, 원자 추론 모델 등을 통해서 작업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기술을 스스로 찾고 그리고 LLM 작업별로 선택한 모듈을 각각 적용하고 작업을 최종 해결합니다. 즉 1단계에서는 이 1단계 스텝 1에서는 LLM이 각 작업에 대한 추론 구조를 생성하고요. 스텝 2에서는 LLM은 자체 발견한 구조에 맞춰서 추론을 하고 최종 답변에 도달하는 이런 방법인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구글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구글 컨퍼런스니까요. GDG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구글은 잼마와 제미니 모델을 왜 분리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바일에 탑재되는 거는 제미니 모델이겠죠. 제미니 모델이 탑재된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글은 다양한 프라이빗 디바이스인 모바일 디바이스에 다양한 프라이빗 정보를 가지고 페더레이션 러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하고 그것들에 대한 중앙화된 어떤 제너럴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상성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기반은 프라이빗한 데이터에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여러분 선전을 보시면 태국어로 영어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태국 택시기사한테 태국어로 어, 태국어 음성으로
그것들이 오더돼서 나가게 되고 태국어 택시 기사가 태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영어로 음성으로 전달되는 광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삼성의 기술은 아닙니다. 구글의 제미니 프로 및 이미지 2를 탑재해서 새로운 텍스트 음성 이미지 기능을 구현한 것이죠. 그럼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삼성의 갤럭시의 본질은 뭔가요? 바로 안드로이드 OS입니다. 안드로이드 OS는 누구 거죠? 바로 구글의 제품이죠. 그럼 애플의 전략은 뭘까요? 애플은 맥북과 그죠? 애플 폰이 있잖아요. 애플은 지금 시리 기반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다인 AI라는 기술 스타트업을 캐나다의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다양한 합종 연행을 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사례를 토대로요. 자, 애플에도 지금 근데 제미니를 탑재하겠다는 얼마 전에 기사를 전 보게 되었는데요. 1주 전에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애플은 왜 제미니를 탑재했을까요? 챗GPT 탑재할 수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너무 혁신에 너무 무게추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 대기업인 애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쟁에 있어서 좀 자유롭고 분쟁에 있어서 좀 가드를 칠 수 있고 그것들을 같이 해결해 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는 구글이 제격이라고 애플은 판단했을 확률이 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미니를 탑재를 원했던 거겠죠.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을 이 제미니라는 모델이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미니를 선택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럼 챗GPT의 창시자 오픈AI의 생각은 어떨까요? 소라라는 모델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나오게 되었죠. 이 소라라는 모델의 특징은 이미지나 텍스트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아주 막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픈AI 소라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기존의 달이라든지 기존의 디퓨전 모델들을 비전 트랜스포머랑 잘 엮어서 그것들에 대한 입력부를 잘 제너레이션하고 그걸 기반으로 트랜스포 인코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프로젝트 비디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든 거겠죠. 자, 비즈니스적으로 오픈 AI도 이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개인의 데이터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의 비전 데이터에 관심 있다는 것들을 소라라는 것들에 대한 출몰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용량 LLMs 모델의 강점은 바로 홀리시네이션입니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창의성, 창조성. 그리고 홀리시네이션이 환각이라는 어떤 안 좋은 뜻도 있지만 환각에 빠지게 되면 다양한 사물들을 다양한 각도로 재조명할 수 있고 리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바로 그게 창의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전략을 지금 오픈 AI와 같이 결합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디바이스 시장. 개인화된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이 모바일 디바이스, 윈도우 폰이라는 것들, 옴니아 폰. 여러분 못 들어보신 세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옴니아 폰의 실패죠. 윈도우 폰의 실패. 그래서 이게 아픈 손가락인데 이 디바이스만 만약 모바일 디바이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다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는 하나의 창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윈도우 폰에 대해서 열망이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픈 AI랑 같이 확대를 하면서 오픈 AI 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MS가 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받쳐주고 오픈 AI가 폰 시장까지 진출해서 GPT 폰, 챗 GPT 폰, 그리고 뭐 오픈 AI 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제너레이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더 창조적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혁신적인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 정보와 나의 개인 정보를 잘 혼합해서 잘 나에 대한 판단과 나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조성한 다음에 그런 다양한 선택지를 레인포스 러닝 휴먼 피드백과 레인포스 러닝 AI 피드백,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세트의 Q&A나 다양한 세트의 그런 선택지들을 나한테 맞춤형,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셀렉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가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LN 기법, 그리고 강학습 기법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워드 모델과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의 선택지를 추출해 줄 수 있는 기반으로 연구돼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가져왔고, 지금 리워드 모델과 PPO를 지금 기존에도 이제 CGPT 모델에서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도식도를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고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냐라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답을 어떤 질문이 들어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리워드 모델에서 이제 어떤 스코어를 뽑게 되고 그 뽑게 된 스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시어를 입력했을 때 좀 더 나은 답을 제공하기 위한 답변의 랭킹을 매겨서 점수한 데이터 보상 모델을 설계해서 보상 모델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DPO라는 건 뭐냐? 이제 DPO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의 약자인데요. 마찬가지로 RLHF 계열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한 방법으로 선호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보상 함수 없이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포지티브한 답변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네가티브한 답변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도록 학습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Maximum Likely Food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차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차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을 다양하게 스위칭해서 제공할 수 있는 LLM 옵스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any LLM 모델을 위해서 LLM 옵스 체계는 완전히 구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다양한 평가 방법과 모델에 대한 스위칭 할 수 있는 어떤 스레시홀드 기준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LLM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맞춤형 LLM 옵스 체계가 나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날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이런 어떤 LLM 옵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도식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나 개발들이. 프라이빗한 날리지 베이스 기반으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청크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데이터의 청크한 것들에 대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엠베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벡터 스토어에 쌓을 수 있고, 이 기반으로 다양한 리트리버 모델들과 리랭크 모델들에 대한 교체와 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프롬프트 그리고 적절한 유저 쿼리에 응답을 줄 수 있는 체계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응답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이 장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시면 다양한 도메인을 포용해야 되겠죠. 서비스 확장 측면에서. 그래서 LLMs는 이제 높은 스페셜라이즈한 도메인에 대해서 를 포함한 LLM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연구들에 대한 논문들에 대한 어떤 참조 링크는 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페시픽 도메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LLM 모델들을 차용할 때 이런 어떤 인베딩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키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페셜라이즈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러너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태그를 어떻게 둬서 다양하게 제너레이션해서 다양한 인풋 값에 대한 프롬프팅을 넣어서 프롬프팅을 어떤 식으로 LLMS 모델이 번역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것들에 맞춰서 출력값이 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이미지 서치 엔진에 대한 빌드하는 방법, 그 다양한 어떤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체계들, 그리고 다양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의 지금 LLMs는 B2C 서비스 기반 서비스의 확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쌓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으로 B2C 사업을 중심으로, B2C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금 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그런 어떤 서비스 차원의 확장을 하기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차원의 다양한 프라이빗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주변 정보와 개인 정보를 어떻게 바인딩할지에 대한 포커스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제가 발표드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엔비디아 GPU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게 폰 디바이스 내 이제 AP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GPU가 탑재될 순간이 머지않아 등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B2C 사업의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글로벌 테크 그룹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요? LMS의 강점은 무시하고 있죠. 홀리시네이션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B2B 사업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한번 우리는 궁금적인 물음을 던지고 제 세션을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세션을 통해서 좀 다양한 서비스 차원의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구글 컨퍼런스에서 또 뵐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